해외 직접 투자자들을 위한 글로벌 투자 종합 플랫폼 한경 글로벌 마켓이 문을 엽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 증시의 생생한 뉴스와 글로벌 유망 기업 분석을 통해 해외 직접 투자의 새 장을 열어갈 전망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랐지만 예금과 적금 이자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는 큰 폭으로 올라 은행들의 예대 마진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장 주관사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장 준비를 하는 증권사들의 잘못된 수요 예측도 IPO 시장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새로 지은 상가들이 하자 보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준공 이후 건설사의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하자 보수 이행 증권이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정보를 현지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미디어 플랫폼이 처음 출범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첫 선을 보이는 한경 글로벌 마켓에 대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올 들어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장성이 높고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도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지수희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은 약 2,400여 개, 시총은 2,730조 규모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뉴욕 증시는 어떨까요? 나스닥을 포함해서 총 7천여 개 종목이 상장돼 있고 시총은 7경 2,400조로 우리나라의 약 26배에 달합니다.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탑티어 그룹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로 이끌어진 이런 기업들이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글로벌로 해서 60% 이상 시가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이고 한국 그 자산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들을 분산 투자한다는 개념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S&P 500은 300%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55%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은 2,07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조 3,300억 원으로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투자 종목도 빅테크 기업을 넘어 핀테크 기업 소파이, 제약사 모더나뿐만 아니라 산업에 투자하는 ETF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S&P 500과 나스닥 등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미국 시장은 성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전부 저축으로 꽂혔거든요. 플러스 이제 자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것들 때문에 사실 미국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관찰이 됩니다. 일단 소비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이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투자로 치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또 수요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나 친환경 분야에서 기술 자력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나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경기가 부진함에도 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내놓고 있는 유럽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적은 편입니다. 저희 한경미디어그룹이 국내 언론사로서는 처음으로 글로벌 마켓부를 뉴욕 현지에 설치해 신규 서비스를 가동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다음 주 개설되는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는 월가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뉴스와 투자 정보, 그리고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입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해외 투자 뉴스. 신문과 방송, 유튜브, 온라인을 망라한 온오프라인 해외 투자 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 마켓이 오는 6일 출범합니다. 한경 미디어 그룹은 이를 위해 특파원들의 구심점이 될 글로벌 마켓부를 미국 뉴욕에 신설하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할 수 있는 현지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했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베이징, 도쿄 등 전 세계에 상주하는 한경 특파원들이 각국의 경제와 시시각각 변하는 증권 정보를 글로벌 마켓 플랫폼을 통해 발빠르게 제공합니다.
각 지역 특파원이 만드는 색다른 유튜브 콘텐츠도 매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는 글로벌 마켓 출범에 발맞춰 세계 주요국 증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합니다. 매일 미국 증시 개장과 폐장 시간에 맞춰 특파원들이 미국 증시 동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해외 현지의 시장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와 속보 뉴스에 심도 있는 분석을 더하고 미국 투자 고수들이 주목하는 기업 정보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화제의 글로벌 상장 기업의 CEO를 직접 인터뷰해 주력 제품과 신규 사업, 재무 상황, 앞으로의 투자 계획까지 듣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주식뿐 아니라 채권과 유가, 원자재, 외환, 암호화폐까지 글로벌 투자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전해드립니다. 구루라고 불리는 투자 대가들과 석학은 물론이고 월스트리트 전략가와 이코노미스트 등을 직접 만나 급변하는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 전략,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한국 증시의 흐름을 미리 읽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네, 글로벌 마켓이 앞으로 어떤 소식들을 전하게 될지 뉴욕 현지 스튜디오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인규 특파원. 네, 여기는 미국 동부 시간 1일 오전 3시 7분 뉴욕 스튜디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배경은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실시간 거리 모습 중에 하나고요. 이곳은 한국과는 시차가 13시간 정도 납니다. 서울은 어제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은 여전히 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뉴욕 타임스퀘어는 지금 배경에 보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좀 활기찬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 구축한 뉴욕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 맨해튼에서 미국 개장과 마감 시간 생방송 이미 진행을 하고 계시죠? 네, 뉴욕에는 현재 저를 비롯해서 4명의 한국 미디어 그룹 특파원이 이곳 스튜디오에 거점을 두고 취재와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매시간 생방송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원 연결뿐 아니라 4-5명까지 한자리에서 토크쇼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스튜디오 구축을 했습니다. 또 이곳 뉴욕뿐 아니라 워싱턴, 실리콘밸리, 또 중국과 일본 등등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들을 특파원 네트워크로 쌓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TV 방송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체제를 오는 6일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네, 글로벌 마켓은 대규모 해외 네트워크를 직접 현지에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도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사고 팔려면 최소 15분 정도의 시차가 있죠.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측면에서는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런 정보 시차들을 최대한 줄이고 또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여러 소스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게 있습니까? 네, 당장은 여러 투자은행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9월 미국 증시에 조정이 올 것인가, 또 그동안 올 것이라는 조정이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고요. 오늘 6일부터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지만 우선 저희는 자산운용 쪽의 CIO들, 월가에서 실제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지 전문가들이 정말로 마켓에서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단서나 분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해외 주식 개별 종목을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뿐 아니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 잭슨홀 미팅 앞두고 당일 브리핑에서 저희가 제롬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센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연설 공개 전에 미리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다행히 제롬 파월 의장이 저희가 미리 예측한 대로 발언 방향을 잡으면서 시장도 크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월가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다른 지표들도 살펴보면서 방향성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생생한 현지 투자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개장 소식 준비하러 가겠네요. 이른 아침부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말씀대로 저는 조금 뒤에 한국 시간 오후 10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 생방송 브리핑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는 맨해튼 현장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어디 계시든 건강히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현지에 있는 신인규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요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차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적금 가입자가 체감하는 이자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뱅크를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이 하나둘씩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인상폭은 다르지만 정기 예적금 금리는 연 1% 초중반대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예적금 금리 인상이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다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한 금통위원은 여신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가 확대되면서 주택 등과 같은 자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금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도 한 10% 정도 이상은 올라야지. 적어도 3, 4%는 좀 더 높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주식하고 있어요. 주식은 안 그래도 수익률을 좀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적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가 수신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분석해본 결과 1억 원을 1년간 예금 상품에 넣어둔다면 이자 상승분은 많아야 30만 원 남짓. 하지만 이마저도 15.4% 세금을 제외하면 25만 3,800원으로 줄어듭니다. 적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만 원씩 1년간 적금을 들었다면 금리 인상 전보다 이자로 최대 16,5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예적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적금 상품의 실질 금리는 올해 들어 줄곧 마이너스대. 예적금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오히려 손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올 들어 물가 상승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결국 은행 예적금으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현 물가 수준에서는 은행의 수신 금리가 최저 2.6%는 넘어야 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예금 금리는 이렇게 찔끔 오르는데 대출 금리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유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이 예적금 금리는 이번에 오른다는 소식이 이번에 이제 들렸는데 네. 대출 금리는 이미 진작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먼저 이제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한국은행의 7월 가계 대출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2.55%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상승했는데요. 예금 금리는 0.11%포인트, 적금 금리는 0.07%포인트 가까이 오를 동안 가계 대출 금리는 0.44%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보다 가계 대출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오른 셈이죠. 예. 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금리 인상 전부터 대출 금리가 오른 셈입니다. 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나눠서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를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취급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10%입니다. 지난해 8월보다 0.82%포인트 올랐고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94%로 지난해 8월보다 0.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확실히 예금 금리보다는 이제 대출 금리가 더 많이 올랐는데 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이제 대출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느냐를 이해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예. 대출 금리는요, 이 지표 금리에 가상 금리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이 코픽스와 양도성 예금증서, 은행채 등 가계대출 기준이 되는 지표 금리가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른 이유는 가상 금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금리가 대출 금리에 실제 반영되는 건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네. 6월부터 올랐고 그 인상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원인은 가상금리에 있다 이거군요. 네. 그러면 가상금리라는 건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주택담보대출보다 조금 더
금리 변화 속도가 빠른 신용대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또 표를 보실 텐데요. 이 가상금리는요, 원가에 은행 마진을 더한 다음에 우대금리를 제외해서 산정을 합니다. 예. 원가는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위기관리 비용을 뜻하고요. 마진은 그 순이자 마진 같은 그런 은행의 이익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우대금리는요, 고객 거래 실적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은행들이 하지만 이 가상금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영업비밀로 두고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공시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표 보실까요? 먼저 국민은행입니다. 이 지표금리는 0.23%포인트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1.00%포인트 올랐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살펴봤더니 가상금리와 우대금리 이 두 개가 올라서 대출금리가 지표금리보다 더 많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죠. 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표금리는 0.23%포인트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0.8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봤습니다. 가상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또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대금리는 축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도 지표금리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가상금리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고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대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도요, 지표금리가 굉장히 1.0%포인트 오르는 정도 작게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눈에 띄는 부분은 우대금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1년간 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이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원가에 마진을 더한 것과 우대금리를 분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지표금리 변화보다 대출금리가 많게는 7배 넘게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처럼 원가 더하기 마진이 크게 늘었거나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처럼 우대금리가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 더하기 마진이 늘거나 우대금리를 줄였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1년 동안 그 자금 조달 비용이나 위기관리 비용 등이 원가가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들이 마진폭을 크게 늘렸다,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우대금리 축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실제 우리은행의 1년간 신용대출 금리 변화를 보면요, 우대금리가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은행은 실제로 작년에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표로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 한도를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0.3%포인트 줄였거든요. 예. 전세대출 상품도 우대금리 항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거는 기준금리 인상도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 컸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국이 은행들한테 이제 금리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이게 어떻게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상금리 결정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가상금리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항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의 가상금리 인상을 암묵적으로 좀 용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장의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요, 실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금리 인상이나 한도 축소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은 금리 인상에 깜깜이 가상금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소비자들은 예적금이자는 정말 적은데 왜 대출이자만 이렇게 비싸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뭐 대출 수요가 좀 줄어야 금리도 더 싸질 수 있겠는데 한동안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또 예고가 되고 있으니까 부담은 더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최근 다시 공모주 시장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뜨거운데요. 하지만 요란한 소문과는 달리 상장 후에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들 역시 공모가가 하회하는 상황에서 이 예측 실패에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래프톤, 카카오뱅크가 있었지만 상장 이전부터 고평가 논란이 계속 나오던 종목들 아닙니까? 이 종목들이. 네, 이렇다 보니까 요즘 IPO 시장에서 단연 화두는 공모가입니다. 이 공모가 고평가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공모가가 고평가되면 상장 이후 주가 상승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공모가가 얼마나 적절하게 산정이 되고 있는지 또 올해 상장한 기업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공모가와 현재 주가 흐름 좀 연결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장한 기업들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실제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현재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지금까지 상장한 기업이 모두 58곳이었습니다. 예. 이 스펙 등 좀 특수한 상장은 제외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58개의 기업들 중에서 10곳, 그러니까 약 17%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5곳 중에 1곳은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럼 뭐 확률로 치면 5분의 1의 확률인데 적은 확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들이 공모가 하회하고 있습니까? 이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의 리스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롯데렌탈이나 SD 바이오센서, 에브리봇 같이 시장의 관심을 꽤나 받았던 종목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롯데렌탈의 경우는 공모 청약에 참여한 증권사만 8개나 됐고요. 예. SD 바이오센서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 1143대 1, 높은 경쟁률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투자자의 실수요가 부족해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종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 흐름이 앞서서 공모가가 좀 적정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잘 반영해서 공모가가 적정 수준으로 산정이 되면 상장 이후에도 주가 흐름이 좀 매끄럽게 나왔겠죠. 이 공모가가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특히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인 경우는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예. 이 공모가 결정 방법 프로세스, 우리나라의 경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공모 희망가액을 결정하는 건 증권사입니다.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희망가액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예. 이후에 주관사가 제시한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수요 예측 이후에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사와 증권사가 함께 이 공모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뭐 공모가 산정에서 주관사가 당연히 개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까지 주관사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한다면 지금 공모가가 고평가됐을 때 분명히 책임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상장 주관사는 기업에 대해서 실사를 가기도 하고요. 분석을 해서 이렇게 희망가액을 내놓는데요. 예. 하지만 기업이 IPO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온다면 어떨까요? 또 이 변화가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또 어떨까요? 이 투자자들은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 최근에 이런 주관사의 기업 가치 평가 예측 실패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상장하려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상장 이후 기업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 사례를요, 우리 증권부 이민재 기자가 취재해 봤는데요. 리포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초 코스닥에 입성한 임상시험 수탁 전문기업 ADM 코리아. 그런데 상장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임원진 교체와 경영권 분쟁 등 논란을 겪었습니다. CRO 사업은 맨파워가 중요한데 투자 설명서에 명시된 핵심 인재 대부분에 있어 변동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경영자가 이제 만약에 많이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 질이 좀 떨어지겠죠. 오래 하면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데가 많아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업적으로나. 이런 상황은 주가에 반영됐고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던 주가는 현재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들은 상장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가 해당 기업
경영 상황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관사가 경영 안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즉 성관주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상장 당시 공개된 내용만 믿고 기업 가치를 판단한 공모청약 투자자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의무 보유 확약이 풀리기도 전에 주가가 떨어져 불만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에서의 주관사의 기능은 상당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지 어떤 이익적인 영업적인 관점에서만 지나치게 평가하고 상장 주관사에 대한 그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들이 신뢰를 얻고 신뢰를 바탕으로 IPO를 할 수 있는 시장적인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기관들은 금융당국에 주관사 관리 소홀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앞서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 공모가가 과도하다며 수정 보완을 요구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DM 코리아 측은 이번 인력 변화와 관련해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예, 들어보면 공모주 시장에서 이 주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여태까지 잘 부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모가와 관련해서 주간 증권사들의 일종의 성적표를 한번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마다 얼마나 세심하게 또 정확하게 평가를 했는지 이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이 상장 기업 중에서 어떤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주관을 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기업 상장 주관사 순입니다. 예. 이 건수로 봐도 또 비율로 봐도 NH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을 한 경우가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NH투자증권은 올해 상장을 주관한 7건 중에서 4건의 기업이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57%에 해당하는데요. 기업으로 보면요, 아까 봤던 롯데렌탈과 ST바이오센서 등이 해당합니다. NH투자증권이 주관사로 나선 기업들 올해 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절반 넘는 종목들이 부진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으로는 대신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25%에 해당하는 상장 기업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고요. 4위로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14.3%, 6위로는 KB증권이 12.5%로 공모가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모든 예측이 다 성공을 할 수는 없겠지만 투자자분들이 특히나 그동안 이런 사안들을 모르고 지나가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보면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들 이 주가가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이 기업들의 공모가 하락률도 중요한 지표인데요. 10곳의 기업의 평균 하락률은 17.38%였습니다. 이 진시스템이나 시엔투스 성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가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락분이 또 적진 않은 모습인데 사실 이게 장이 잘 가면 같이 잘 가는 거고 부진하면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요? 네, 최근에 좀 장이 주춤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상장 한 달 후에 하회 상황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들 기업 중에서 한 달 후 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하락 중인 기업은 6곳으로 나왔습니다. 이 한 달 후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되는 기업 수는 좀 줄지만요. 평균 하락률은 24.05%로 약 5% 넘게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6곳은 이 정말로 기업 평가 과정에서 고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모가 고평가 논란은 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안은 없습니까? 네, 이 공모주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 당국에서도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이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는 비율,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10%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를 하는 게 가격을 내려라 이런 직접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이 공모가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근거를 내달라라는 겁니다.
이런 요구가 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게 시장에 대한 개입이다, 간섭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사실 요즘 공모주 청약에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장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대응을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지금 들은 대안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거론되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게 이 공모가 산정 단계에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요. 상장일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 비율이 개인 청약률이 높은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 이 누적 순매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수가 높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사려고 한다는 겁니다. 좀 단타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보시면 개인 청약률이 800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적 순매수 비율이 13.7%를 기록했고요. 200대 1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9.7%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 청약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상장을 한 이후에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네요. 실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얘기를 더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공모가 산정에 개인 투자자 의견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공모주 시장에서 공모가 산정을 할 때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과 대만 또 홍콩 같은 경우는 IPO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 또 개인 투자자의 공모 수요 예측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이후에 공모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산정에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공모가 산정에 참여를 하니까 고평가 논란도 좀 사그라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IPO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커졌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일 수 있겠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되면 공모가 산정 이후, 상장 이후에도 좀 더 주가 흐름이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지만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좀 더 책임 있게 공모가 산정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증권사의 분석과 데이터를 신뢰하고 공모가 같은 경우는 아예 기준이 되어서 주어지는 만큼 이 부분은 좀 책임감 있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공모주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대안들도 잇따라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에 이어 고용보험료도 내년에 인상됩니다. 정부 확장 재정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인상되면서 국민들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첫 해인 2017년 10조 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고갈 상태입니다. 올해 말 명목상 적립금은 4조 7천억 원.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7조 9천억 원을 빼면 3조 2천억 원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고용위기로 실업급여가 급증한 탓이 크지만 그 이전부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까지 고용기금을 끌어다 쓰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 인상 결정입니다.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0.1%포인트씩 분담하는 것이죠. 이렇게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고 인상 시기는 내년 7월 1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엔 건강보험료도 1.89%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2,500원,
지역가입자는 1,900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2011년부터 줄곧 흑자였던 건강보험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그 서비스가 아닌 것까지 본인 부담을 면제해 주는 거는 의료 재정을 탕진하는 거니까 재고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확장 재정을 펼치는 가운데 이처럼 각종 사회부담금이 늘면서 국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세금과 함께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민 부담률은 27.9%에서 내년엔 28.6%로 역대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이든 또는 뭐 나라에 내는 돈이기 때문에 준조세와 같은 그런 성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쓸 돈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보통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해주지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보험을 활용해서 수리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소유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대규모 상업시설입니다. 준공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곳곳에서 부실 시공 흔적들이 보입니다.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보도블럭 침하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통로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기 일쑤입니다. 상가 입장업체들은 준공 이후 계속 문제가 있었지만 시공사가 근본적인 보수 없이 땜질식 처방만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지금 여기 바닥 타일도 여러 곳이 다 떠가지고 지금 몇 천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리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상가 측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공사는 소송을 취하하면 보수를 해주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건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통해 관리단이 직접 수리하고 하자보수 보증보험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의 부도나 늑장 대처 시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해둔 겁니다. 이에 반해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구속력 있는 법안조차 없는 상황.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한다 해도 준공 이후 관리단에 넘겨주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결국 상가에는 하자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없는 셈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 상가나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금 예치는 의무가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제 미비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정부는 현재 오피스텔에 한해 하자보수 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어 하자보수와 관련된 시공사와 입주자들 간의 분쟁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중국의 공동부유 그리고 또 중국의 어떤 기업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었잖아요. 네. 공동부유 기억은 하시죠? 기억하죠. 공동으로 부유하자, 공동부유. 네. 역시 제가 잘 전달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요. 그러한 어떤 중국 증시의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판 배달의 민족 조마토의 직원들이 인도 곳곳을 누비면서 음식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무슨 음식 배달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인도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날씨까지 더워서 일찌감치 배달 문화가 정착한 곳 중 하나입니다. 조마토는 올해 7월 말에 인도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85%가량 주가가 오를 정도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도 증시에는 이렇게 조마토
조마토와 같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상장을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인데요. 인도 IPO 시장으로 몰린 자금이 이미 지난 3년치 총액을 넘어서면서 인도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정부 규제에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인도 증시 소식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IPO 관련된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인도 주식시장에서 IPO로 조달된 자금이 네. 이제 현재까지 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3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네. 이미 지난 3년간의 연간 총액 규모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치가 이제 2017년 빨간색 그래프로 나오는 118억 원인데 이게 이제 올해는 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기업 규제가 좀 강화가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가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인도에서 IPO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네. 자료가 안 나오나요? 네, 일단 페이티엠과 그리고 또 폴리시바자, 또 플리카트, 올라, 파인랩스 등 IT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여기에서 페이티엠과 그리고 폴리시바자 그리고 플리카트는요. 손정희 회장의 이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페이티엠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뿐만이 아니라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그룹과 그리고 또 워런 버핏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4차 혁명 기술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규모가 비교적 큰 기업들이 상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증권가가 이 인도 증시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네. 인도 증시의 대표 지수가 좀 올 들어서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센섹스 지수와 그리고 또 니프티 50 지수가 연초에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또 미국 또 중국의 어떤 대표적인 주가 지수들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앵커가 좀 질문을 했던 이제 향후 전망은 어떠냐? 네. 사실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놓고 보면 인도 증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증시든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이런 뻔한 전망들은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떤 호조세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증시가 좋을 거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앞에서 좀 이미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우선 IPO에 대한 기대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 대부분이 기술 혁신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이 큰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인도 주식시장 저평가의 어떤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규제 이 반사이익을 본다 이 부분도 반영이 된 거겠죠? 역시 척하면 좀 척인데 네.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올 들어서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김 기자는 생각보다 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계속하시죠. 네, 여기에 인도의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도 인도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는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생각은 없다라면서 현 기준금리 4%대를 좀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인도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좀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상황인데 최근에 실제로 이제 백신 접종도 굉장히 좀 속도가 더디다면서요. 이게 실제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겁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좀 그랬는데요.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인도 하면 세계 백신 공장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이 하루에 1,000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 덕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한 41만 명 정도 됐었는데 최근 4만 명대로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백신의 어떤 접종 속도가 다시 줄어들게 된다면 다시 또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종이 하루에 1,000만 회예요. 굉장히 좀 부럽네요. 네. 이외에 인도 증시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가와 그리고 또 몬순 강우량 수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과 6월에 인도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6%를 넘어섰다가 7월 들어서 5%대로 내려오면서 좀 안정을 되찾은 모습인데요. 이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몬순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는 과거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가 8월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가 적게 내렸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향후 농산물의 어떤 작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도의 어떤 경제 중심이 농업이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본다면 역시 또 경제로 미칠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증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죠? 인도는요, 사실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선택지가 펀드랑 그리고 또 ETF로 좁혀지는데 직접 투자는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뭐 이유가 하실 뭡니까? 생각이 있으셨나 보죠? 할 수 있다면 직접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일단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좀 투자가 좀 불가능한 힘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펀드랑 ETF로 좁혀진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좀 가입이 가능한 펀드를 살펴보면 좀 삼성 인디아나 KB 인디아 그리고 또 뭐 피델리티 자산운용의 어떤 상품 등을 다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직접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킴 코세프 니프티 50 인디아, 니프티 50 지수에 좀 추종을 하는 ETF 상품이고 미래에셋 타이거 인도 레버리지 ETF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만약에 투자 기간이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인도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실 지난 20년간으로 좀 기간을 넓혀서 보면 네. 코스피나 S&P가 한 300%가량 오르는 동안 그리고 나스닥이 한 600%가량 올랐는데 그 기간 동안 인도는 한 1,300%가량 올랐거든요. 1,300%요. 네, 굉장히 좀 많죠. 네. 그러니까 1억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한 14억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사실 인도입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증시 변동성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라는 점을 반드시 꼭꼭꼭꼭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인도 증시의 어떤 투자자들을 보면 연금 자산 포트폴리오가 섹터와 또 지역별로 굉장히 잘 세분화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좀 욕심을 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인도 증시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 증시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 김보미 기자 말대로 꼭꼭꼭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이번 주에 좀 남아있는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 좀 일정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장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 이제 8월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이어서 이틀 뒤에 미국 노동부에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실업률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야 테이퍼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8월 신규 고용자 수를 75만 명 선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실제 지표가 이제 이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사했던 연내 테이퍼링 추진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8월 고용을 보면은 정확한 테이퍼링 시점을 좀 더 예측을 하기 쉬워진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 테이퍼링 연준이 그러니까 그동안 해오던 국채 매입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왜 테이퍼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테이퍼링이라는 게 원래는요, 사실 스포츠 용어입니다. 점점 가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운동 선수들이 이제 시합 전에 점점 운동량을 줄여 나가는 거, 이거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벤 버냉키 2013년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테이퍼링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용어가 이제 쓰이게 되고 있는 거죠. 그 본 시합을 앞두고 서서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줄여나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말하는 본 시합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앞서 이제 잭슨 홀에서 미팅에서 파월 발언을 좀 들어보면 테이퍼링은 연내하지만 금리 인상은 좀 천천히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정확히 어떤 관계입니까? 이 개념이 사실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을 떠올려 보면 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연준은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 오다가 이제 현재 제로 금리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닥치니까 대안으로 택한 게 무제한 국채 매입, 소위 양적 완화라는 걸 해온 거거든요. 네.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경기가 살아나고 또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다시 유동성을 축소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자면 역순으로 국채 매입을 다시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나서는 상황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이제 시중에 돈을 회수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시중에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푸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도 이거 하나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충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긴축 발작이다, 테이퍼 텐트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왜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테이퍼링 그 다음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걸 시장도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 다음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사실 시장이 출렁이게 되는 건데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만큼 신흥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금을 빼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인 미국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대거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또 달러를 빌리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훨씬 더 나빠지게 되는 건데 이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IMF 때처럼 외환 위기가 오는 나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 IMF도 신흥국들의 충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흥국들이 테이퍼링에 따른 긴축 발작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과거 2013년과 비교를 했을 때 신흥국들의 GDP 대비 부채 규모는 더 커졌고 여기에 코로나19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외환 얘기하니까 굉장히 섬뜩해지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이 연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우리도 굉장히 좀 위험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국내 증시 전문가들의 좀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네. 물론 2013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예고를 했을 때를 보면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출렁였습니다. 당시 코스피도 3주 만에 2001에서 이제 1770선으로 좀 무너져 내렸었는데 때문에 이틀 전에 이혁원 기획재정부 차관도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좀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밝혔던 거죠. 하지만 이때는 사실 갑작스러운 조치에 따른 결과였고 지금은 연준에서 계속해서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남양이 남양했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가게 된 남양유업 매각 결렬 소식에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오너 리스크로 주가가 30% 넘게 떨어지면서 기존 주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모두가 괴로운 지금 같은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